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다영입니다. 35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위안이었죠. 남편 한재석은 38살로 작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 사업가인 재석은 늘 외부 활동이 많았고 접대니 회인이 하는 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결혼 7년 차, 우리는 흔히 말하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적어도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다영아, 너 지금 어디야? 혹시 재석이랑 같이 있어?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인 강세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에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었죠. 아니, 나 학교야. 재석이는 오늘도 회의 있다고 나갔는데 왜? 잠시 망설이는 듯한 침묵이 흘렀고 세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방금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재석이를 봤어. 옆에 여자가 있었어.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다고? 처음엔 사업상 만남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희의 다음 말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둘이 꽤 친밀해 보였어. 그냥 업무적인 자리 같지는 않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세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재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됐죠. 재석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샤워를 마친 후 곧바로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거래처 사장님이랑 감자탕 먹으면서 이야기했어. 그 말에 작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세희가 본 건 분명 카페였는데 감자탕집이라니? 침대에 누운 재석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오늘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죠. 그리고 거기서 감자탕집이라는 상호가 보였습니다. 안심도 잠시, 주소가 궁금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주소는 감자탕집이 아니라 고급 노래방이었거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감자탕집이라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세희가 본 여자는 누구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다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자고. 아직은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샤워하는 모습, 외출 시 더 신경 쓰는 옷차림, 그리고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에 자리를 피해받는 모습까지. 예전에는 못 본 척했던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재석은 또다시 저녁 회의가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재석의 뒤를 밟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착한 선생님이 남편을 미행한다니 제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의 차를 멀리서 따라갔어요. 강남 한복판, 화려한 간판들이 즐비한 골목에 재석의 차가 멈췄습니다. 그가 내린 곳은 감자탕이라는 상호의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외관만 봐도 그곳이 감자탕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들어간 건물을 멀리서 지켜보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몸이 떨려왔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1시간쯤 지났을까 재석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함께였습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세희의 말대로 둘은 꽤 친밀해 보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은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 고급 호텔 로비로 들어갔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재석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고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어요. 저는 자는 척하며 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재석은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습관처럼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어떻게 다른 여자와 그런 시간을 보내고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게 다정할 수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세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세희야, 시간 좀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세희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편을 미행한 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일, 그리고 제 가슴을 찢어놓은 그 배신감까지. 세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다영아, 정말 힘들겠다.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본 게 전부잖아. 세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증거를 더 모아볼게. 근데 세희야, 그 여자 혹시 얼굴 봤어? 나랑 아는 사람인지 궁금해. 세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리서 봐서 잘 모르겠더라. 미안해, 다영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카드 내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죠.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8시 같은 곳이라는 내용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사업 파트너 김대리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재석은 또다시 회의가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바로 그를 따라갔죠. 이번에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변장을 하고 작은 카메라도 가져갔어요. 남편이 진실을 부인할 경우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다시 그 감자탕이라는 간판의 건물로 들어가는 재석을 지켜봤습니다. 용기를 내어 저도 건물로 향했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곳은 고급 노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노래방과는 달랐어요. 입구에서부터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 고급 노래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하고 호화로웠어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주변을 살폈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런트에 서 있던 여성이 의아한 눈길로 저를 바라봤어요. 손님 예약하셨나요? 당황한 저는 그저 친구를 찾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어요. 이곳이 단순한 노래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저기 룸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말소리는 일반적인 노래방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복도를 걷다가 한 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분명 재석의 것이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갈등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손님, 여기서 뭐 하세요? 손님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죠.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 잡고
출입구를 주시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재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여자가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바로 세희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이 함께, 그것도 이런 곳에서. 두 사람은 건물을 나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 재석과 세희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이중의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남편과 제 가장 가까운 친구, 두 사람이 저를 속이고 만나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세희는 남편을 본 척하며 저에게 알려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 여자였던 거죠.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들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증거를 모았고 이제 행동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이 배신감이 씻겨나갈 것 같지 않았어요.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어요. 눈물이 마를 틈 없이 흘렀습니다. 왜 재석은 나를 배신했을까? 왜 세희는 친구인 날 배신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술 기운이 오르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재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디야? 언제 들어와? 아, 지금 거래처 사장님이랑 있어. 조금 늦을 것 같아.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와. 사랑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 다음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단순히 이혼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만큼 되돌려주겠다고. 다음 날 저는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바로 노래방이 있던 건물로요. 이번에는 직접 그곳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노래방이 문을 여는 시간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1000번도 더 망설였지만 결심을 굳혔어요. 오전 11시 노래방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태도로 프런트에 섰어요. 이곳 매니저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안쪽 사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무실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용건이신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남편과 친구의 배신,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 과정까지. 매니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곳은 고급 노래방이지만 특별한 서비스도 제공하는 곳이에요. 손님들은 대부분 사업가들이고,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다음에 이곳을 방문할 때 접대 여성으로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요. 배신의 현장에서 그들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별한 경우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있어요. 금액을 듣고 놀랐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돈은 기꺼이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까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노래방에서의 만남을 통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재석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정과 같은 미소로 맞이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의 거짓된 일상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밤에 재석이 잠든 후 몰래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세희와의 대화에서 다음 만남 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7시 같은 장소였어요. 그날을 복수의 날로 정했습니다. 다음 날 노래방 매니저에게 연락해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매니저는 제가 접대 여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약속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과 조심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흥분이 교차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화장, 다른 옷차림, 심지어 가발까지 준비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재석에게는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해두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나도 회의가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거짓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쓴웃음이 나왔어요. 노래방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다시 설명해주고 제가 들어갈 방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운명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매니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기에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접대 여성으로 분장한 채 룸으로 안내되었어요. 가발과 진한 화장으로 변장했기에 쉽게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재석과 세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희의 손은 재석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광경을 실제로 목격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즐거운 시간 보내실 거예요.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변조했습니다. 재석과 세희는 별 의심 없이 저를 맞이했어요. 세희는 오히려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가짜 미소가 얼마나 역겨웠는지 모릅니다. 노래 부를까요? 아니면 게임부터 할까요?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노래부터 듣고 싶은데 당신이 한 곡 불러주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노래를 선택했어요. 노래가 흘러나오자 재석과 세희는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며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가발을 벗었습니다. 순간 재석과 세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노래를 계속 부르며 재석의 얼굴 앞까지 다가갔어요. 다영아, 이게 무슨... 재석의 말을 자르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녹음해온 대화들,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세희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영아,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오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 눈앞에서 이러고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낼 때였으니까요. 저는 노래를 끝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 박수를 쳤습니다. 재석 씨, 세희야. 오늘의 쇼는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재석이 앞에 내려놓았죠. 이것은 이혼 서류야. 그리고 이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세희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남편에게 보낼 증거 자료들이었죠. 세희야, 내 남편에게도 이 모든 진실을 알려줄 거야. 내가 어떤 친구였는지, 어떤 아내인지. 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결혼 5년 차였고 남편과의 관계는
항상 자랑스러워했었죠. 그 완벽한 가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다영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세희의 애원에도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7년 지기 친구였던 그녀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말해봐. 왜 이랬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세희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들이 부러웠어. 내 남편, 내 직업, 내 행복까지. 처음엔 질투였는데 점점 말을 잇지 못하는 세희를 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허상인지. 제가 가진 것들이 부럽다니. 그 행복은 이미 그녀들에 의해 산산조각 났는데. 이때 노래방 문이 열리며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눈치챘는지 재석과 세희를 향해 정중하게 말했어요. 손님들, 오늘 이 방은 여기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다른 예약이 있어서요. 재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집이라고? 이제 그곳은 내 집이 아니야. 오늘부터 호텔에서 지내. 내일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세희는 계속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지만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매니저에게 고개를 끄덕인 뒤 당당하게 룸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재석의 다영아 라는 외침도 무시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어요. 마침내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안도감이었죠. 노래방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재석과 세희의 전화였지만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과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새 출발을 할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디어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석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제가 증거를 하나씩 내밀자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재산 분할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의 수작을 부리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재석 회사의 회계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었거든요. 접대비를 개인 유흥으로 사용한 증거들, 세금 누락 내역 등 여러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자료들을 이혼 소송에 활용했고 결과적으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어요. 다영 씨, 회사 일까지 들춰내지 말아요. 그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잖아. 재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신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자료들이 세무당국에 전달되었고 재석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거래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했던 회사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재석의 회사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한편 세희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세희의 남편에게 불륜 증거를 보낸 후 그녀의 결혼 생활은 파탄났어요. 세희의 남편은 즉시 이혼을 요구했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그녀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학부모 모임, 동창회 등 그녀가 속해 있던 모든 커뮤니티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죠. 세희는 여러 번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의 상황은 주변 친구들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세희는 결국 동네를 떠나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해요. 새 출발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재석을 마주쳤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잠깐 앉아도 될까? 저는 침묵으로 허락했고 재석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사가 거의 망해가고 있어. 거래처들이 다 떠나고 직원들도 퇴사하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난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해. 재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다 자초한 일이지. 하지만 다영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진심이었어. 단지 내가 유혹에 약했을 뿐. 유혹?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운 걸 그냥 유혹이라고 치부해. 배신은 선택이야, 재석 씨. 당신이 선택한 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재석의 패배한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석이 회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거예요. 동업자들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동정심? 연민? 아니면 쓸쓸한 만족감?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는 앞만 보고 나아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학교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게는 최고의 치유법이었거든요.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상처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재석의 명백한 혼인 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재석 회사 지분의 일부도 제게 돌아왔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노력과 제가 준비해둔 철저한 증거 덕분이었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재석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척했고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판결이 내려지자 그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그의 애원을 무시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재석의 눈물이나 애원이 제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차갑게 그를 지나쳐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그날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된다고 느꼈어요. 얼마 후 학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재석 회사 지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었기에 잠시 일을 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안타까워하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다영 선생님,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자리는 항상 열려 있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감사함을 표하며 학교를 떠났습니다. 아이들과의 작별 인사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들은 제게 많은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도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그 공간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결혼사진, 신혼여행 사진 등 추억이 담긴 것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상자에 넣어 보관했어요. 언젠가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면 그때는 이 추억들을 담담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지역을 알아보았어요. 서울은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기에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조용하고 자연이 가까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양평의 한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특히 앞마당이 있어 제가 늘 꿈꿔왔던 정원을 가꿀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사 당일 몇 안 되는 짐을 챙겨 서울을 떠났습니다.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기억들을 하나둘 떠올렸어요.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에 도착해 새 집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양평에서의 생활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새소리에 일어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처음에는 조용함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곧 이 고요함이 주는 치유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웃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과정에서 특별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마치 제 인생도 이 정원처럼 새롭게 가꿔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빈 상가를 발견했어요.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그 순간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독서 카페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요. 다음 날 건물주를 만나 상가를 둘러보았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전면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계약했어요. 독서 카페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책 선정, 음료 메뉴 구성까지 모든 것을 직접 결정했어요. 제 취향과 개성이 반영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한 달여의 준비 끝에 마침내 다영쌤의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방과 후 교사였던 제 경험을 살려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어른들을 위한 공간도 물론 있었지만 특히 어린이 영역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걱정했어요. 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주말에는 작은 독서 모임이나 그림책 읽어주기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가게 소식을 올리기 시작했고 다영쌤 북카페라는 이름으로 팔로워가 늘어났습니다. 제 정원에서 자란 허브로 만든 차를 제공하고 직접 구운 쿠키를 내놓는 등 작은 정성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카페가 안정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사업가로서의 정체성이 생겼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제 일상을 좌우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에 놀랐습니다. 새이였어요.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외모는 수수해졌고 눈빛도 겸손해져 있었죠. 오랜만이야, 다영아. 내 카페 소식을 듣고 왔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세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새 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재석과는 모든 연락이 끊겼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영아, 내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이해해. 하지만 너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녀의 말에 담긴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생겼더군요. 세이와의 만남 이후 묘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재석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회사를 완전히 잃고 중소기업 직원으로 취직했다고 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카페에서의 일상이 점점 안정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교육에 관심이 있던 차에 아동 독서 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역 아이들에게 더 질 높은 독서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정원에 핀 꽃들, 카페를 찾는 웃음 가득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해진 저 자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아픔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야.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다고요.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행복을 찾아간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